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고은이고요. 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코인썰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선과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들입니다. 네,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상자산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가상자산 ETF, STO까지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경쟁 중입니다. 이 공약들을 조목조목 비교해보고 왜 STO가 주목을 받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무려 1,6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건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류 유권자층의 경제 활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해외 상황은 더욱 빠릅니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ETF와 STO를 법제화하고 제도권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 도입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STO는 한국어로 토큰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채나 미술품, 심지어 음악 저작권까지 그 자산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여러 투자자가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과는 다르게 금융 법제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STO가 지금 주목을 받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투명하고 빠르며 저비용 구조이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새 시장을 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STO는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금융혁신과 국부 유출 방지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달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인 디지털 자산청을 신설을 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허용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STO의 제도화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우고 한국을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규제 해소와 시장 육성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 기관과 금융사에도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같은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거죠. 또 현물 ETF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산하에 암호화폐 비서관을 신설하면서 또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1거래소, 1은행 폐지,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한국형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있고요. STO와 현물 ETF 허용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과거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예로 들면서 무턱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실물을 보유하기보다는 ETF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강도와 투자자의 접근성, 기관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상자산 정책의 변화와 미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는 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 바로 그 결과물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상원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경론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법안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최근 시가총액이 무려 1,5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테더는 단순히 코인만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은 자산을 가지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이자 수익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일종의 디지털 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는 기존 암호화폐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인데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디지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미국 달러랑 1대1 비율로 연동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걸 달러에 패깅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가격이 널뛰지 않도록 설계된 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꼭 미국 달러에만 연동된 건 아닙니다. 금이라든지 유로, 그리고 심지어는 원화와 연동된 시도들도 점점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을 하면서 그 형태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정 화폐 담보형입니다. 이 말 그대로 달러 같은 실제 화폐를 예치해 두고 그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테더, USD 코인, 바이낸스 USD 같은 코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입니다. 여기서는 달러 같은 법정화폐 대신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DAI라는 코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형인데 이건 담보가 따로 없고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코인을 발행하고 반대로 줄어들면 소각하는 식으로 가격을 맞추는 건데요. 이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테라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이 방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고, 요즘 투자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담보 구조를 갖춘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는 각국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요, 벌써 2023년에 미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투명성 있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니어스법 지금 추진 중인데,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매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꽤나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첫 문턱을 넘긴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사실 쓰임새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자산입니다. 해외 송금할 때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디지털 결제에도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이 있는 건 아닌데요. 준비금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가격 패깅이 실패할 가능성,
또 한 코인의 문제가 전체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여기에 더해서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제도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금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 외부 감사 의무화, 그리고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같은 것들인데요. 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갖춰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10년 넘게 승인이 계속 미뤄지다가 2024년, 작년에는 마침내 미국에서 첫 승인이 이뤄졌고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선물 ETF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현물 ETF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는 특정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도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그 자산의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ETF를 통해서 복잡한 지갑 없이도 아주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비트코인 ETF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과 현물 ETF인데요.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현물 ETF는 말 그대로 실제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생기는데요. 현물 ETF는 비트코인 실물 가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지만 선물의 경우에는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에 차이가 나거나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조도 단순하고 가격도 잘 따라가는 현물 ETF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고요. 무엇보다 이 현물 ETF의 등장은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첫 관문이 됐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처음 시도가 있었던 건 2013년 윙클보스 형제가 가장 먼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SEC는 시장 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는데요. 그 후로도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도전을 했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SEC는 무려 20건이 넘는 신청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현물이 아닌 선물 기반이었습니다. 현물 ETF는 여전히 막혀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분위기를 바꾼 건 바로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SEC의 반복된 거부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23년 8월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같은 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나서면서 이제 정말 승인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월 10일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가 아니라 무려 11개의 상품이 동시에 승인을 받은 건데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4만 달러를 돌파했고 3월에는 마침내 7만 3천 달러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ETF 승인 이후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 ETF로 1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하루 거래 대금만 해도 100억 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줬습니다. 그동안 다소 조심스러웠던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규제된 시장에서 정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하나둘씩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떨어진 뒤 ETF 시장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총 12개인데요. 이 가운데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이 세 곳이 3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은 원래 신탁 상품 형태로 비트코인을 판매해 왔습니다. ETF 전환을 통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겪던 할인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반면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 자금의 강력한 뒷받침을 얻고 있는 만큼 출시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ETF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 ETF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ETF 중에서 자금 유입 5위를 기록하면서 심지어는 금 ETF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인하 경쟁까지 불붙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더 낮고 선택지는 더 다양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현물 ETF 얘기가 나오면 꼭 함께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 ETF인데요. 2004년에 출시된 GLD 기억하실 겁니다. 금 ETF의 등장은 당시 금에 대한 투자 문턱을 확 낮추면서 결국에는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들 놀랍게도 GLD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21세기판 금 ETF의 탄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은 크고 금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비트코인을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 이건 시장 흐름에서 분명히 크고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난해 7월 정식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지금은 솔라나, XRP, 카르다노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신청도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거래소 가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ETF라는 제도권 상품을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ETF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폐 시스템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BDC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모바일 페이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쓰고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대부분의 결제는 이미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결제는 상업은행이나 결제 플랫폼을 거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책임까지 지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게다가 이건 종이돈처럼 법정 통화로 인정되기 때문에 CBDC로 결제를 하면 그 순간 바로 거래가 끝난 걸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로 카드사나 중간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결제를 빠르게 해주는 걸 넘어서 경제 전반의 거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랑은 뭐가 다를까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발행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운영이 됩니다. 반면에 CBDC는 국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도나 공신력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안정성입니다. 코인은 시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CBDC는 기존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각 차이입니다. 이 코인은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CBDC는 정부가 발행하고 거래 내역도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돈 쓰는 거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놓고 보면 CBDC는 화폐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코인은 아무래도 투자 자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은행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방식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자산인 예금 토큰으로 바꿔서 실제 매장에서 결제에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참여자들은 본인 계좌를 은행 앱에 있는 디지털 지갑과 연동을 한 다음에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을 하고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처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바우처 연계, 개인 간 송금 기능까지도 점점 실생활에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객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CBDC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지폐나 동전을 만들고 유통하고 또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꽤나 큰데요. 이런 실물 화폐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나 자금 세탁 같은 불법 자금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또 싸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과도 현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연결해 보자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이고요.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확장성과 혁신성은 뛰어납니다. 반면에 CBDC는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만큼 안정성이 높은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잘 결합하면 훨씬 강력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 보는 시선이 많고요.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상업은행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바로 감시 사회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요. CBDC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CBDC가 개인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은행 입장에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만약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예금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해줄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려도 꼭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코인 이야기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김고은의 코인 썰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